자, 여러분, 이제 전반부 수업을 진행을 하고, 이제 후반부 수업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부에서 주로 문학과 관련된 단편적인 그런 이야기들을, 아주 상식적인 그런 이야기들을 해봤습니다. 어떠신가요? 괜찮으신가요? 제가 이거 여러분들 표정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참으로 답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이 앞에 이렇게 30명이 다 앉아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후반부 수업을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수업 진행 상황을 보시고 댓글을 달아주십시오. 그 강사가 너무 딱딱하다라든지 또 강사의 말소리가 잘 안 들린다든지 또 무슨 내용인지 잘 이해가 안 된다든지 뭐 이런 얘기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반응은 천상 저는 댓글을 통해서만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글쓰기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제목을 제가 감동을 주는 글쓰기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SNS를 통해서 또는 메시지나 카톡을 통해서 이렇게 대화를 주고받을 때 어떨 때는 참 이 사람은 멋진 글을 쓰는구나. 이렇게 말을 어떻게 이렇게 이쁘게 할까. 그런 그 감동을 하실 때가 있죠. 그것처럼 글을 잘 쓰는 표현을 잘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아주 단편적으로 넵, 흐흐. 또 뭐 요새는 또 이모티콘이 발달을 해가지고 그냥 이모티콘으로 그냥 내 생각은 이렇다 하는 거죠. 그림으로 그냥 이렇게 날리는 거죠. 또 대답을 해도 아주 짧게 잘 알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글 쓰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두려워한다고 할까요? 아니면 고통스러워한다고 할까요? 아니면 글쎄요. 하여튼 글 쓰는 문제만 나오면 이 손사래를 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옛날보다 오히려 글 쓸 기회가 더 많아졌는데도 말이죠. 글 쓰는 거에 대한 그 부담 이런 거를 그 프랑스의 말라르메라고 하는 비평가가 있는데 글쓰기는 백지의 공포와 같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성작가도 그렇게 쉽게 글이 써지지 않죠. 그래서 기성작가들은 이거를 창작의 고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작가들은 원고지를 대면하면서 뭐 지금은 또 원고지보다든지 이렇게 컴퓨터 화면을 통해서 앉으면 갑자기 멍해진다고 하는 그런 경험을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으십니다. 그래서 한번 상생의 나래를 펼치기 시작하면 밤을 새우는 그래서 작가들이 쉬이 늙는다 그런 얘기도 있죠. 그 천자문을 쓴 양나라의 주흥사라고 하는 분이 하룻밤 동안에 하늘천서부터 시작해서 하룻밤 동안에 천자문을 다 쓰고 나니까 머리가 하얗게 쥐었더라 백수가 됐더라 하는 그런 고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글을 쓴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호락호락한 일이 아니다.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자주 활용하는 그림입니다. 제가 이제 인문학 특강을 가끔 하는데 주로 이제 커뮤니케이션, 협상 전략 뭐 이런 것들, 공공 마케팅, 공공 브랜드 이런 테마로 수업을 진행을 하지만 가끔 또 이렇게 인문학 특강도 합니다. 쓰면은 행복합니다.
라고 하는 주제로 제가 인문학 특강 시간에 자주 사용하는 그런 그림입니다. 박상우 씨의 그림이죠. 자, 이 사진을 쭉 들여다보면 이게 우물 속을 표현한 사진입니다. 여러분들 어릴 적 생각을 한번, 내가 이렇게 엎드려서 우물 속을 들여다보고 있다, 그런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신비롭죠. 마치 시면 저 끝에서 뭔가 나올 것 같고, 뭔가 있을 것 같고, 또 살짝 돌이라도 떨어뜨리면 파문이 번지는 그런 모습도 아주 신비롭죠. 또 똑똑 떨어지는 그런 물방울 소리도 마치 음악 소리처럼 아주 명쾌하게 그렇게 들리죠. 그래서 우물 속을 들여다보면 참 신기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글쓰기는 이렇게 우물 속 시면에서 잔잔하게 파문을 일으키는 맑은 물과 같습니다. 자, 시 한 편을 감상해 볼까요? 이건청 시인의 깊은 우물이라는 시입니다. 깊은 우물, 그 우물은 깊었다. 찬물이 고여 있었다. 우물 안쪽으로 쌓아올린 돌틈에선 검푸른 이끼가 자라고 이끼에 서린 물방울이 툭 떨어져 투명한 소리로 울리곤 하였다. 한나절 우물에 귀를 대고 있으면 떨어진 물방울 소리들이 소리끼리 어우러져 한편의 시로 울리는 걸 들을 수 있었다. 우물은 우물가에 달개장 풀이며 역귀, 질경이 풀들도 기르면서 자잘하고 여린 꽃들로 박새나 노랑턱 맷새들을 불러들여 지저귀게 하였다. 그 우물은 깊었다. 하늘을 향해 까마득한 바닥까지 열어놓고 있었다. 이건청, 어떠신가요? 바로 이 시간에 공부하고 싶은 글쓰기에 대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심오하면서 맑으면서 또 무한하면서 무궁무진한 신비로운 세계, 이게 바로 글쓰기의 세계인 것입니다. 명로진 작가의 몸으로 책 읽기라는 책에서 제가 인용을 했습니다. 누가 묻습니다. 당신은 왜 글을 씁니까? 명로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루 종일 사랑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왜 사랑을 합니까? 온종일 글을 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깊은 사랑의 우물을 파기 위해서 글을 씁니다. 글을 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쓴 수필입니다. 가장 최근에 쓴 수필입니다. 어머니의 유산이라는 글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연전에 어머니를 여의었다. 10수년간 당뇨와 치매로 고생하신 어머니를 생각하면 생전에 더 잘해드리지 못한 것에 가슴이 아프다. 지금 나는 오로지 어머니 칭찬의 결과물이다. 19살의 아버지를 잃고 대학을 접은 채 공무원에 들어간 아들을 어머니는 늘 안타까워하셨다. 어머니의 한을 풀어드리기 위해 나는 시청에 근무하면서 방송대학에 진학하였다. 어렵게 결심하고 시작한 공부였기에 이를 악물고 열심히 주경야독할 수 있었고 지방공무원 최초로 행정학 박사가 될 수 있었다. 나의 노력도 있었지만 어머니의 격려와 칭찬이 있었기에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학업을 마칠 수 있었다. 퇴직하고도 대학 교수로 출근하는 아들을 대견하게 여기시던 어머니에게 치매가 찾아왔다. 어머니는 아들과 함께 있으면 언제나 말이 많아지시고
하루 종일 행복해 하셨다. 밖에서 들어오면 입이 귀에 걸리실 정도로 활짝 웃으신다. 특히 진공 청소기를 돌리면 신기해 하시고 아주 좋아하셨다. 그래서 어머니가 우울해 보이시면 나는 청소기를 들고 나와서 시도 때도 없이 돌렸다. 하루에도 몇 번씩 청소기를 돌릴 때마다 아유 애비야, 우리 집이 이 아파트에서 제일 깨끗할 거야 하고 칭찬하셨다. 아내는 아침밥을 해놓고 출근하면 퇴근해서 저녁을 해드렸다. 어느 날 별미로 수제비를 해드리자 저녁상을 물리고 예 애미야, 이렇게 맛있는 건 생전 처음 먹어본다. 손자 손녀들한테도 매일 한 가지씩 칭찬을 해주시고 쓰다듬어 주셨다. 침상머리에 사진으로 계신 어머니는 그저 웃기만 하신다. 어버이날에 빨간 카네이션을 붙여드렸다. 그저 요양원 응급실 신세 안 지고 애비 품에서 죽는 게 소원이다 하시던 어머니는 엷은 미소를 지으시면서 애비를 내려다 보신다. 그 뒤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제가 쓴 어머니의 유산이라고 하는 격려와 칭찬이 어머니의 유산이었던 거죠. 공감이 가시나요? 이게 수필입니다. 근데 얼마 전에 우리 문협에서 시화전을 했습니다. 근데 시화전은 그림에다가 시를 넣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그 긴 글을 넣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시로 함축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제목은 카네이션입니다. 아유, 우리 집이 이 아파트에서 제일 깨끗할 거야. 청소기를 돌리는 애비에게. 예, 이렇게 맛있는 수제비는 태어나서 처음 먹어본다. 저녁상을 물리는 애미에게. 어머니는 사진 속에서 여전히 웃고 계시지만 이제 누가 있어 그 칭찬 다시 들을까? 어떠신가요? 여운이 좀 있으신가요? 수필에 많은 이야기를 하고 많은 분량의 글을 썼지만 이렇게 시로도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원문과 산문의 차이인 것이죠. 수필에서는 어머니의 유산이라고 직접적으로 저는 칭찬을 얘기하려 했지만, 비유를 했지만, 시에서는 어버이날 제가 영전에다가 꽂아드린 카네이션이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간결하게 그 많은 얘기를 함축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이렇게 심상은 다르지만 표현하는 방법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바로 운문과 산문의 차이입니다. 글은 인간 삶의 기록입니다. 그 안에 사랑과 감동이 있으면 금상첨화죠. 자, 천상병 시인의 시를 또 한번 감상을 하겠습니다. 난 어린애가 좋다. 우리 부부에게는 어린이가 없다. 그렇게도 소중한 어린이가 하나도 없다. 그래서 난 동네 어린이들을 좋아하고 사랑한다. 요놈, 요놈 하면서 내가 부르면 어린이들은 한갑 나이에 나를 보고 요놈, 요놈 한다. 어린이들은 보면 볼수록 좋다. 잘 커서 큰일 해다오. 어떻습니까? 흔히 천상병 시인의 시세계를 맑다, 곱다, 천진하다, 순수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떠신가요? 감동이 있죠. 이 시에는. 이해하기 어렵지 않죠. 마치 제가 쓴 수필과 같이 그저 수필 읽는 것처럼 그런 천진난만하고 순수한 모습이 드러나는 겁니다.
자, 이 글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이유, 이런 겁니다. 지극히 평범하고 일상적인 말, 이게 무슨 시야? 라고 할 수 없는 정도의 말을 태연하게 하고 있습니다. 또 이 시 어디에 말재주를 부리거나 근사한 말 한마디 들어있습니까? 오히려 이런 사람들과는 아주 딴 세계에서 살고 있는 그런 사람이 하는 말로 이렇게 들리지 않습니까? 또 어린이를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의 마음이 되어서 쓴 시, 바로 작가는 사람이나 그 사물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것을 감정의 이입이라고 하죠. 글이 깨끗하다, 순수하다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말로 썼다는 겁니다. 살아있는 말로 썼다는 것은 그 말이 마음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그의 삶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문학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문학은 일상적인 인간의 삶 속에서 생성되는 겁니다. 탄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글을 보면, 말을 들으면 그 사람의 인격이 보이는 겁니다. 그 사람의 정신세계가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들 SNS에 함부로 쓰인 글들이 많죠. 천박하거나 비열을 쓰고 속어를 쓰고 함부로 반말하고 함부로 비난하고, 저는 함부로 쓰인 글은 쓰레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이런 프랑카드 많이 보셨죠? 길 가다 보면 이 경찰청에서 붙인 프랑카드입니다. 무단횡단, 이 세상과 작별하는 지름길입니다. 쌀벌하죠. 쌀벌합니다. 무섭죠. 삭막하죠. 그래서 이거 무단횡단하면 안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은 하지만 공감하지는 못합니다. 왠지 모르게 기분이 꺼림칙합니다. 감동이 없습니다, 이 글에는. 그래서 이 캐치프레이즈에 등장하는 이 글은 실패한 글입니다. 제가 전공한 공공 마케팅이나 커뮤니케이션 쪽에서 보면은 이건 실패한 문구입니다. 우리 공공 부분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바로 이런 커뮤니케이션의 증대를 위해서도, 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해서라도 문학을 배우셔야 됩니다. 글쓰기를 배우셔야 됩니다. 자, 이런 말은 어떨까요? 최근에 고속도로에 이런 말들이, 이런 캐치프레이즈가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천천히 갈게요. 아들아 다칠라. 천천히 건너오렴. 어떻습니까? 저절로 미소가 나고 흐뭇하면서 감동이 있죠. 사랑이 느껴지죠. 그래서 사랑이 느껴지는 그런 글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자발적으로 실천하려고 노력을 하죠. 이게 바로 글쓰기의 힘입니다. 우리가 글쓰기를 배워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 강의 안에 놓는데 얼른 에피소드가 생각이 나서, 제 친구 중에 스피치 학원을 경영하는 친구가 있는데, 어느 날 이제 그 학원생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자기 소개들을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거의 여든이 다 되신 노 할머니가 수강을 하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자기 소개를 하는 시간에 어떻게 학원에 오시게 됐는지, 스피치 학원을 오시게 됐는지 의아하잖아요. 80이 다 되신 노인네가 스피치 학원에 수강을 했다.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어떻게 이 학원에 오시게 됐습니까? 할머니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80평생을 살면서 무려 40개 학원을 다녔습니다. 40가지의 공부를 했습니다. 학원을 참 많이도 다니셨어요. 그러니까 소일거리 반, 취미 반, 뭐 이제 이런 그런 것 때문에 다니셨겠죠. 그런데 다 쓸데없습니다.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제 나이가 먹고 보니까 이 세상 살면서 말을 잘하는 게 중요합니다. 나이가 먹을수록 말이 이뻐야겠습니다. 그래서 스피치 학원에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이해가 가시나요? 말을 이쁘게 하는 것, 상대방에게 나의 진정한 마음을 드러내 보이는 것, 이것이 글쓰기에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글쓰기와 말하기는 자기를 표현하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말로 천냥빚을 갚는다, 이런 속담이 있죠. 바로 말을 잘하는 것과 또 그것을 글로 표현하는 것은 사람을 움직이는 설득의 힘인 것입니다. 나는 과묵해서 말도 잘할 줄 몰라. 나는 말을 아껴. 나는 함부로 그렇게 SNS에다가 내 마음을 표현하고 싶지 않아.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죠. 용기를 가지십시오. 표현하지 않으면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인식해 주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형편에 있는지, 그 사람이 슬픈지 아픈지 기쁜지, 요새 잘 지내고 있는지 표현하지 않으면 알 길이 없는 겁니다. 가족까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표현하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이나 우리 집사람이나 알 길이 없는 거죠. 아프면 아프다고 해야 되고, 기쁘면 기쁘다고 얘기해야 되고, 사랑하면 사랑한다고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직장생활을 하면서 말하고 글 쓰는 것은 이건 기본기에 속하는 사항입니다. 자, 어떻게 좋은 글을 쓸 수 있을까요? 스포츠, 운전면허, 씨 뿌리고 거두는 농사,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본기입니다. 기본기. 글쓰기도 기본기가 탄탄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문예대학에 들어온 중요한 이유지요. 기왕에 문예대학에 수강을 하신 거 열심히 학습을 하셔서 기본기를 탄탄하게 다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좋은 글을 쓰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 드라이버는 바로 반복된 훈련의 결과이죠. 여러분들이 처음 운전을 하실 때, 태어나서 처음 운전을 할 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운전면허 딸 적에 운전을 잘해서 여러분들이 운전면허 딴 게 아니죠. 그래서 초보 운전자들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살인병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운전을 잘 할 수 있는 거는, 베스트 드라이버라고 칭찬을 들을 수 있는 거는 바로 운전면허를 따고선도 반복적으로 훈련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운전을 잘 할 수 있게 되신 것이죠. 자, 여러분, 기본기를 다지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기본기를 다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바로 읽는 것입니다. 제가 읽으면 행복합니다 라는 특강을 한다고 했죠. 읽는 겁니다.
자, 지금 SNS를 통해서 모든 국민이 실용적인 글쓰기 이런 것들은 웬만큼 훈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메시지가 오면 이렇게 답해야지 하는 것들이 아주 공식화돼 있죠. 그런 거 하면 그냥 마치 말하듯이 함부로 비열을 쓰고 또 위선적이고 천박한 그런 글들이 난무하기 때문에 그 글로 인해서 상처받는 분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왜? 상대방을 생각해서 글을 쓰지 않느냐는 겁니다. 자, 한 가지 여러분에게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책 읽기를 생활화하시기 바랍니다. 그 많은 책을 어떻게 읽냐? 어떻게 읽기냐? 재밌는 책부터 보시면 돼요. 내가 보고 싶은 책부터 보시면 돼요. 특히 문장이 아름답기로 소문난 분들의 책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피천득 선생님의 글 어떻습니까? 또 이현영 교수의 아주 논리적인 글 어떻습니까? 박안서 작가의 아주 간결하면서도 함축성 있게 의미를 담긴 그런 아주 진솔한 그런 글 많이 읽으십시오. 저는 이 세 분을 제일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박완서, 피천득, 이어령. 이분들의 책이 제 서가에 다 꽂혀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읽어봅니다. 좋은 글을 접하면은 반드시 메모하고 또 이렇게 견출지를 붙여서 다시 한번 읽어보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좋은 글을 쓰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 뿐이지 제가 책을 대신 읽어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책을 보더라도 또 신문을 보더라도 또 유튜브를 보더라도 거기에 나와 있는 좋은 말, 좋은 글을 접하면서 여러분의 글쓰기 능력을 향상시키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의 첫 강의 문학과 글쓰기 어떻게 보면 먼저 번에 시창작론에서 이미 다뤄진 얘기가 겹치는 부분도 있을 것으로 저는 봅니다만은 문학과 글쓰기 기본적인 이런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강의는 앞으로 이제 수필의 이해와 창작 감상으로 들어가겠습니다만은 수필을 잘 쓰기 위한 예비 수업 성격이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영상 강의를 하면서 또 테스팅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